도시가스나 LPG는 무색무미 묻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부치제를 넣어놨어요. 냄새가 나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느 밀폐된 곳에 들어갔어요. 냄새가 좀 이상해요. 문을 열어놓죠. 환기를 시키죠.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20%의 도시가스가 있었는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19%, 15% 떨어지죠. 연소 범위로 내려가는 연소 범위로 내려가죠. 네. 이때 당시에 무슨 불을 켰다. 이때 이제 폭발하는 것이죠. 냄새가 났다 하면 문을 열고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문을 안 열고 밖으로 나가서 신고를 하든지. 근데 우리는 이상 없다니까 문을 열어놓고 뭐 작업하다 보면은 그때 터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좀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0년 전 이맘때 네. 94년 12월 7일이었는데 아현동 가스 폭발이라는 이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당시 사고를 보도한 저희 KBS 뉴스 영상 2편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일단 네.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준 서울 도심에서의 대낮 가스 폭발 사고.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과 하늘을 뒤덮으면서 사고 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 가스 폭발로 생긴 건물 조각들이 흩어져 다듬기고 사고 현장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건물들은 뼈대만 남은 채 앙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폭발 가스가 내뿜은 뜨거운 열기로 엿가락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건물 옥상과 골목길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고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지 2시간 이상이 지난 시각. 어둠이 내린 서울 도심은 아직도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서너 차례의 굉음과 함께 치솟은 불길은 주변 주택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빽빽이 들어서 있던 40여 채의 주택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던 건물들은 아예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부근에 주차해둔 차량 20여 대는 완전히 녹아내려 마치 타버린 종이 조각같이 돼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집 뒤편 창문을 넘어 불속을 헤치며 대피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또 4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무너져 내린 폭발 현장에는 2차 폭발의 우려 때문에 현장 확인이 늦어져 피해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사람이 나왔는데 더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긁어내서 확인을 해야겠는데. 현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건물 유리창도 화재가 난 지 1시간 지나서까지 열기 때문에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성규입니다. 선생님 그 영상 보셨지만 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이었는데 먼저 사고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날짜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딱 30년 전이죠. 1994년 12월 7일 아현동 이제 가스 이제 배전 기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기도 발전소에 오면은 뭐 변전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가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스가 우리나라에 해외에서 수입을 할 때 평택 기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액화로 넘어오거든요. 물로.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가스 라이터인데 안에 물이 들어있죠. 맞아요. 네, 이거 이제 액화거든요. 왜 액화가 되냐면 이게 LNG,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60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요. 부피가요? 부피가. 예.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수입하는데 이동하는데 좋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스 라이터가 물이 들어있지만 이게 몇백 배의 가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적은 어떤 라이터 가스도 위험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액화로 평택 기지에 오거든요. 예. 그러면 액화로 온 걸 이제 기체로 기화를 시킵니다. 기화를 시킬 때는 이제 갑자기 부피가 커져버리면 기체로 바뀌거든요. 나이타로 틈을 내면은 대기 중에 굉장히 넓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체로 바뀌어버려요. 그때 이제 나이타 스파크가 있으면 이제 불이 발생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택에 액체로 오면서 기화를 시켜서 기체를 시켜서 전국에 30여 개 기지로 보내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아현동 역이거든요. 아현동의 예. 배전소. 배전소. 예. 밸브 스테이션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스 변전소라고 되면 되죠. 여기도 압력을 낮춰서
일반 가정에 공급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스가 터졌는데 이게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게 여기에 이제 변조소나 다름없는 배전 기지가 네. 지금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일반 가옥이 굉장히 많은 곳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사용량이 보니까 하루에 1,000통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위험한 곳인데 네. 주택가 복판에서 있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이 30년 전 안전 수준을 볼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위험한 곳인데 지하 매설물들이 있죠. 지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작업하는데 여기에 지도가 있는지 여기에 뭐 지하 매설물이 가스가 있는지 전기서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우리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30년 보니 전은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에는 도심 한복판에 배전소가 있었다는 네, 지하에.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배전소가 이제 다른 데로 도심 외곽으로 다 그렇죠. 다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배전소에도 또 조그만한 회사에 의해서 또 배전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데가 남아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 일반 가정에 세 단계의 어떤 기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때 당시 두 번째 기지. 굉장히 큰 기지죠. 이제 하루에 1,000톤 이상 1,000톤 쓰는 이상. 게 그럼 이게 터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터진 게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수를 지금 하려고 가스 공사에서 갔어요. 네네. 이제 보수를 한다는 얘기는 누출이 돼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출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누출될 때 보수하면은 이미 타이밍이 늦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누출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어느 기간에 맞춰서 보수를 하러 가거든요. 근데 보수를 했는데 누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지하가 160평 정도 되거든요. 160평이면 약 500m 제곱이 넘습니다. 가로 50m, 세로 50m가 넘은 이런 면적에 가스가 차버린 거죠. 근데 그 가스가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데 어디에 나냐? 환풍구 있죠. 네. 우리가 지나다 보면 환풍구. 그 환풍구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5m 근방에 또 모닥불을 피고 있었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져버린 것이거든요. 어떤 누출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그것을 위한 어떤 보수 작업을 하다가 네. 그게 이제 누출이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마침 누출이 됐고 네. 거기에 또 마침 또 모닥불이 네. 피어져 있었고 그렇죠. 이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겹쳤던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고를 나면 어떤 한 가지 잘못만 해서 나는 게 아니고 정말 몇 군데 어떤 그 요인들이 불합리하게 활용이 되면서 지금 큰 사고가 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보수하러 갔는데 그 상황에서 누출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또 안타까운 것은 누출이 되면은 어떤 감지기가 작동이 되거든요. 예. 감지기가 작동이 되면 이미 중간 밸브 상부에서 스위치로 스톱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또 그것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았고. 고장났죠. 또 신고를 했었는데도 도착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늦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30분 동안 앞에서 아까 그 영상에서 보면은 불이 뭐 유전에서 불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때도 가스가 막히지 않고 가스가 30분 동안 계속 나와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주택가에서 벌어진 것이거든요. 아, 그럼 계속 가스가 누출이 돼서 거기에 불이 붙은 상황이었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게 지금 3, 40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또 날씨가 추웠으니까 12월이니까 또 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모닥불을 피우고 그렇죠. 뭐 이런 또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네네. 드는데 인명 피해가 아주 컸어요. 13명이 그렇습니다. 숨지고 101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렇게 컸던 이유 또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가장 컸던 것은 그 지역이 주택가 밀집적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160평의 지하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여기에서 지금 가스가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폭발하면서 반경 300m 이내에 건물 145동이 전파나 보험 파손이 됐어요. 아, 그만큼 또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또 이만큼의 많은 건물들이 파손이 된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전부 이제 아파트로 들어섰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동산 파손도 431건이에요. 예. 영업 손실 47점, 뭐 차량 손실, 차량도 92대. 하여튼 물적 피해 이런 것만 해도 수백원 피해가 났었고요.
이때 겨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가스 좀 이용량이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특히 많을 때죠. 또 그런 것과 또 인명피해가 커진 것도 연관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인명피해가 있죠. 인명피해의 요인이 되죠. 가스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네. 내 집안에 가스가 또 터지는 거예요. 아, 연쇄적으로. 집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가스까지 가스가 터지니까. 터지죠. 또 밖에서는 또 터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에서 큰 피해가 지금 3일간 전기가 정전이 됐었고요. 또 10일간 가스도 공급이 안 됐었고요. 지금 이재민만 하더라도 210세대 550명이 지금 이재민이 발생해서 아마 1994년도 아마 가장 큰 어떤 재난이 아니었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이제 폭발 원인 짚어봤습니다만 네. 이 폭발이 되고 나서 또 거기 관계 당국에서 또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밝혀진 원인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160평의 가스가 꽉 차 있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160평 안에 가스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왜 불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그 안에 꽉 차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화재, 불이 나는 거하고 폭발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연소가 된다고 하잖아요. 연소와 이제 폭발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종이를 태우면 불이 타 가잖아요. 연소가 진행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폭발은 동시에 연소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불이 타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스가 조금 있으면 동시에 타질 않죠. 라이터 같은 경우도 조금씩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연소가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연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폭발인데 그러면은 이 160평 안에 가스가 꽉 차 있었겠는데 왜 여기서는 불이 안 났냐는 얘기죠. 밖에 환풍구에서 모닥불에서 났냐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불이 나려면 3대 요소가 있거든요. 일단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연료 있었죠. 꽉 차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불꽃이 있었어야 돼요. 네. 뭐 라이터가 됐든 아니면은 전원 스파크가 있든 또 하나는 산소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연료가 많아도 스파크가 없으면 불이 나지 않아요. 스파크가 있고 연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나요. 결국 여기서 다시 유추해 보면 160평 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데 산소가 없어요. 일정량의 산소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라이터를 켰다 하더라도 불은 나지 않아요. 산소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소 범위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몇 % 이내에 있을 때만 이제 불이 나는데 그래도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환풍구로 가스가 나왔죠. 네. 나오게 되면은 연소 범위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약 10% 내외가 되면은 이제 불이 나면서 옆에 모닥불 점화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불이 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당시 이제 연료가 됐던 네. 폭발 가스는 도시가스였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쓰는 가스들 보면 우리가 뭐 캠핑 가서 부탄가스 같은 것도 쓰고 네. 뭐 프로판 가스 같은 그렇죠. 것도 쓰고 그렇단 말입니다.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가스. 조금 더 하면은 뭐 LNG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LPG로도 이야기하고요. 또 조금 하면 뭐 프로판 가스, 뭐 부탄 가스. 우리 부탄 가스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마 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표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은 지금 LNG하고 LPG 이렇게 나누거든요. 지금 보면 앞에 LNG 있죠. L은 리퀴파이드 해가지고 액체화 시켰다는 얘기예요. 다 액체입니다, 저게. 네. 근데 NG는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예요. 근데 NG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지하 유전 있죠. 네. 유전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유전 상부에 천연적으로 있는 가스예요. 저걸 액체화 시켰다는 얘기죠. 그럼 액체를 어떻게 시키냐면 압축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액체가 돼버립니다. 또 LPG 있죠. 네. 저것은 P가 뭐냐면은 석유, 페트롤리움 가스거든요. 근데 저거는 지금 원유를 가져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원유를 정제하거든요. 정제해서 물을 끓이거든요. 끓이면은 맨 처음에 30도 이내에서 나온 가스가 저 페트롤리움 가스예요. 석유 가스예요. 저걸 액체화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이 원료이냐에 따라 다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석유 과정에서 30도 이내에서는 저 피지가 나오는데 석유가스가 나오는데 이제 30도 넘어가면 우리가 휘발유 있죠. 가솔린. 네네. 그거에 나오고 등유, 중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절차적으로 나오는데 제일 상부에 가장 낮은 온도에서 나오는 게 저게 LPG인데
네. 그러면 LNG하고 LPG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는 얘기죠. 예.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은 프로판하고 부탄 있죠. 네네. 우리가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건 우리가 다시 말하면 LPG란 얘기입니다. 이 두 그 가스가 위험성만 따졌을 때는 뭐가 더 그러니까요. 폭발력이라든지 그렇죠. 뭐가 더 큽니까? 지금 LNG는 메탄이고 에탄이잖아요. 네. 지금 더 폭발력으로 보면은 LPG가 훨씬 더 높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부탄가스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가정용 부탄가스 네네네. 있죠. 이런 데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LNG는 어디에 쓰냐면 우리 도시가스 있죠. 네. 도시가스는 LPG에 비해서 발열량이라 하죠. 네. 저를 피웠을 때 얼마만한 열기가 있는 얘기죠. 열량이. 그 양이 LPG에 비하면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메탄, 에탄, 뭐 프로판, 부탄 그러잖아요. 예. 저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원소 기호가 저 화면에 보면은 CH4, C2H2, C3, C4잖아요. 예. 지금 메탄, 에탄, 뭐 프로판, 부탄 하면 지금 그리스어로 지금 이렇게 됩니다. 메스가 하나고 S가 둘이고 프로파가 셋이고 네. 부파가 넷이다 해가지고 지금 C가 하나인 것을 메탄이라 하고 C가 두 개인 것은 에탄이라고 합니다. 탄소가 두 개. 근데 그렇다면 이제 LNG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다라는 덜하다라고 건데. 볼 수 있는데 예. 굉장히 높은 곳에서 차이는 있지만 예. 위험하죠. 이미 터지면 LNG나 LPG나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도 얼마나 위험도를 따져보자라고 봤을 게요. LNG가 LPG보다는 좀 낫다 뿐이지 위험한 곳은 한계가 넘었습니다. 터지기 쉬운다기보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터지기 쉬운 것도 있죠. 저기 LNG가 LPG보다. 네, 저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연소 범위가 있죠. 네네네. 아, LNG가 5에서 15%죠. 예, 연소 범위가 좀 더 넓군요. 가장 넓죠. LPG는 지금 부탄이 가장 적잖아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LNG는 5에서 15% 있어야만이 터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할 때 보면은 60평에서 까뜩 차버렸으니까 슈퍼세가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나이타를 켜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LNG와 LPG의 저런 그래서 차이가 여기서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LNG는 가벼워요. 위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문만 열어보면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LPG 누출 검출이 달라면 꼭 도시가스는 천장부위 상부에 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LPG는 아래로 우리가 깔리는 거고 무거우니까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 아현동 가스 폭발 넉 달 뒤에도요. 네. 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5년 4월 28일 네. 대구 지하철 1호선 공사 현장에서도 이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도 저희가 뉴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보고 나서 이야기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지하철 공사장. 10차선의 넓은 도로에는 앙상한 철골조만 남았습니다. 길을 덮었던 폭공판은 흔적도 없고 형체도 알기 어려운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가스가 처음 새기 시작한 시각은 오전 7시 30분. 가스가 많이 새가 나오네요. 여기 좀 보수 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인부는 곧바로 가스회사로 연락을 취합니다. 속수무책의 시간이 흐르길 15분여. 갑자기 엄청난 폭음이 들렸습니다. 수백 개의 복공판과 100여 대의 차량들이 하늘 높이 솟았다간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여 미터 안에 있는 건물들까지 모두 폭발 흔적을 입고 있어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사상자를 실어 나르느라 구조반은 진땀을 흘립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나뒹굴고 있는 차량들, 뒤엉킨 복공판들이 끔찍했던 사고 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사망자가 101명, 부상자 202명. 특히나 이 중에서는 이제 영남중학교 재학생 43명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는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 지금 폭발이잖아요. 근데 시초는 여기가 아닙니다. 어디였습니까? 바로 옆에 대구 백화점이 있거든요. 대구 백화점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은 지하를 만들려면 털을 파잖아요. 우리 터파기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털을 파다 보면은 건물이 이 땅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링 그라우팅이라 하거든요.
보링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어떤 시멘트나 이런 것을 밀어 넣거든요. 그럼 이게 굳어지면 다음에 어떤 기둥 역할을 하겠죠. 여러 개 이제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대구 백화점에 터파기를 하다 보니 땅이 약한 것 같아서 임의적으로 보링 그라우팅 기둥 공사를 합니다. 땅을 뚫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도시가스가 배관에 파손이 됩니다. 공사장에. 관을 건든 거예요. 그렇죠. 구멍이 터진 거죠. 근데 여기서는 폭발이 안 났죠.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가볍다겠죠. 허공이잖아요. 네. 하늘로 다 올라가 버린 거죠. 불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 누출된 이 가스가 우리가 비가 오면은 그 우수관 통이라고 있죠. 네네. 그 우수관 홀 있잖아요. 예. 이 홀로 들어가는데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는 곳에 예. 지금 대구 백화점 공사하면서 우수관을 통해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 가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LNG 가스가 아까 이제 그렇죠. 위로 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동을 이동도 하는 굉장히 거예요? 가벼우니까 더 가벼우니까. 쉽죠. LPG는 아. 훨씬 더 쉽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까 지금 복공판이 하늘로 날아갔다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 작업 중인 이 공간이 어디냐면 1만 메타 제곱 공간이에요. 1만 메타. 1만 메타면 100m, 100m. 거리 100m. 이 네. 공간이 지금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화원이 여기서 발생되죠. 가스가 계속 이제 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우수관을 통해서 지하를 통해서 지금 대구 지하철 공사 지하에 온다는 얘기죠. 아현동 사고랑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네요. 똑같죠. 예. 어찌 보면 가스로 인해서 그 이제 지금 몇 개월 도시가스라는 전 게 예, 이제 몇 달 뒤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LNG 가스의 특성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죠. 정작 누출이 일어난 곳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곳에서 터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건 아까 지금 복공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하면은 예. 그 위에 철판을 몇십 센치 되는 철판을 깔아놓잖아요. 이 땅에다가. 예, 땅에. 그럼 약간 덜컹거리고 네. 단도 있고 좀 불편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하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 이 철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위에 있던 차량이나 주변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사고가 났겠냐는 얘기죠. 근데 굉장히 또 무거웠을 무거웠잖아요. 텐데 그렇죠. 이제 가스의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1만 메타 이게- 제곱에 있는 가스가 이제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스가 완전히 15% 이상이 됐으면 터지지 않을 텐데 가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느 연소 범위가 되죠. 약 10% 정도 들어왔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지금 용접 작업을 하는 불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바로 폭발하는 거죠. 근데 이때가 좀 아침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영남 중학생들이 43명이 이때 이제 사망합니다. 102명, 3명 이 사망 중에서.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죠. 아까도 뭐 이제 뉴스 영상에서 나왔지만 이제 차량이랑 이제 건물 어떤 잔해들이 위로 그렇죠. 또 튀어 올랐다가 복공판. 이게 또 떨어지면서 그렇죠. 이걸로 이제 2차 피해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친 사람들도 엄청 많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뭐 많이 방송에 나오고 아마 앵카키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1대 29대 3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 하나에 대형 사고가 나려면 그보다 좀 더 작은 29번의 사고가 나고요. 하나의 전조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또 300번의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1994년도에 얼마나 사고 났는지를 아마 통계가 있거든요. 아마 화면에 네.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만은 1990년대에 사고 나는 것입니다. 맞아요. 1993년부터 95년까지 네. 참 사고 많았습니다. 93년도 말에서 95년도까지 배형 사고입니다. 저기에서 지금 1대 29대 지금 300일 하겠잖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면 1993년부터 11월 9일부터 보면 여수 LPG 폭발, 울산 현대 조선소 LPG 폭발, 광주 주유소 LPG 전부 다 가스 폭발이 계속 일어납니다. 94년도부터. 93년 말부터. 그러네요. 그러니까 95년도 대구 지하철 폭발까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2차적으로 이 1990년대 우리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 표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1970년대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1,000거든요. 네. 그래서 1977년도에 $1,000가 됐다라고 제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봤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기 표가 나오죠. 네. 1970년도, 1977년도가 $1,000 달성을 합니다.
10년 뒤에 1980년 2,000달러가 돼요. 2배가 늘어나죠. 네. 근데 1983년도 2,000달러에서 1990년대가 10,000달러가 되거든요. 5배가 늘어나고, 예. 5배가. 그리고 10년 단위로 2배 늘어나고, 뭐 10,000달러 늘어나고, 지금 2023년도에 약 33,000달러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1990년대 5배가 소득이 늘어나 버린다는 얘기죠.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 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네. 저때 당시에는 건축이나 이런 건설 공사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예. 저때 당시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덤프트럭 있죠. 이런 것들은 건설이 많아서 웃돈을 주고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많은데 거기에 반면에서 안전의 관리는 1990년대, 70년대에 배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었다라고 이렇게 또 역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전 속도는 빠른데 네. 안전 문화나 관련 규정 같은 것들은 정비가 되지 또 않고 따라가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네. 근데 이제 도시가스 얘기는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사고 다시는 없어야겠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30년 전 일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또 어떤 도시 어떤 시스템, 가스 시스템이라든지 네. 안전 체계 같은 것들이 많이 또 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경험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경험으로 해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부족합니다. 정부의 제도도 부족하고 또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 또 안전 무지까지 겹쳐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나아진 게 어떤 비율적으로는 좀 낮아졌다고 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비율은 어떤 비율이냐면은 불이 날 수 있는 환경의 요건들은 많이 늘어났죠. 그 늘어난 것에 대한 사고 비율은 낮아졌어요. 그러나 다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화재 난, 폭발 난 건수로 보면 늘어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위험 장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은 작아지더라도. 그래서 지금도 화재 건수를 비하면 해년마다 늘어나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가스 사고 네. 그러니까 혹여나 이제 발생하게 되면 안전 요령,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좀 시청자분들 좀 알 수 있는 뭐 간단한 요령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느 룸에 들어왔어요. 어떤 방 안에 들어왔든지 어느 밀폐 공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냄새가. 예. 지금 이런 도시가스나 LPG는 무색무미 묻히거든요. 증상은 내가 들이마셨을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부치제를 넣어놨어요. 냄새가 나게.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15%라고 했잖아요. 맥시멈이 그 연소 범위가. 16%면 라이터를 켜도 불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밀폐된 곳에 들어갔어요. 냄새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불빛 있어도 폭파되지 않아요. 문을 열어놓죠. 환기를 시키죠.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20%의 도시가스가 있었는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19%, 15% 떨어지죠. 연소 범위로 내려가는 연소 거군요. 범위로 내려가죠. 네. 이때 당시에 무슨 불을 켰다. 이때 이제 폭발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문을 여는 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냄새가 났다 하면 문을 열고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문을 안 열고 밖으로 나가서 신고를 하든지. 근데 우리는 이상 없다니까 문을 열어놓고 뭐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 터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회장님과 이제 도시가스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오늘 좀 짚어봐야 할 또 사고가 하나가 더 있어서 네.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7년이었어요. 네. 서해안에서 유조선과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기름 유출 사고가 네. 있었어요. 그 태안이었죠. 네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당시 뉴스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네네. 보고 얘기하시죠. 서해 바다가 온통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대형 유조선에서 흘러난 원유는 4km 넘게 검은띠를 이루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조선에 뚫린 부분에선 기름이 사정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고는 오전 7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신도 북서쪽 10km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14만 톤급 대형 유조선이 지나가던 해상 크레인에 부딪히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유조선 왼쪽 기름 저장 탱크 3개에 구멍이 나면서 원유 만여 톤이 유출됐습니다.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로 기록된 지난 1995년 시프린소 자초 당시에 흘러나온 기름량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번 발생한 유출량은 1,500kl라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오염 사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고 크레인은 선박 2척으로 예인되던 중 한 척과의 연결선이 끊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유조선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해역에서는 당시 3m가 넘는 파도가 일어 충돌 충격도 키웠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 해양수산청 관제센터에서 근처에 유조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안전운행을 당부하기 위해 예인선을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름은 유조선 내부에 설치된 펌프로 여분의 탱크로 옮겨졌지만 유출이 조금씩 계속되는 데다 유출된 양이 워낙 많아 연안 양식장 등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네. 뭐 이때 또 자원봉사도 많이 가고 그랬던 그렇습니다. 기억들이 나는데 이 사고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 난 당시에 이천대교 공사가 있었어요. 지금 이천대교 있죠. 여기 인천대교. 네. 이 공사를 삼성중공업에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공사를 마치고 지금 우리가 1만 2천 톤급 해상 크레인 바지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바지선. 그러니까 바지선 바다에 떠 있는 거. 동력은 없어요. 네. 거기에 이제 크레인을 올려서 크레인을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바지선. 우리 국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부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부선이 지금 홍콩 그 옆에 있는 홍콩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토와 충돌한 것이거든요. 유조선에. 그러니까 유조선에 구멍이 난 것이죠. 탱크에. 그래서 이제 바다로 돼 있는 건데 이 과정이 어떤 게냐면 지금 밑에 공사를 마치고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귀환을 하려고 밑에 내려오는데 마침 풍랑주의보였어요. 아까 지금 방송에도 나왔었죠. 지금 바지선이 있으면은 바지선을 예인할 수 있는 예인선이 있잖아요. 예. 예인선에게 와이어를 연결을 해서 바지선을 끌고 다니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양수산청에서 연락을 계속했는데 연락이 예인선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랑주의보는 발생을 했죠. 예인선은 끌고 가야 되죠. 아예 출발 안 했으면 되는데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만난 게 지금 허베이 스프리토인데 유조선, 홍콩.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 됐던 것은 예인선에서 바지선에 연결하는 두 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와이어가 파손돼 버린 거예요. 이 와이어가 지금 바람의 풍랑에 의해서 어디에 부딪히냐면 아까 홍콩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토 여기에 이제 충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이 계속 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난리가 났었던 이거거든요. 당시 사고 경위를 또 회장님께서 상세하게 알고 계신 게 네. 당시 법원 감정을 맡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고가 커서 그 대법원에서 이제 소송이 발생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감정인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어떤 뭐 피해 보상 소송이 치르는 사고 원인이 어디에서 되셨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감정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현장도 많이 가셨겠어요? 현장도 많이 갔었죠. 또 사고 난 그 와이어를 아주 자세히 확인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제 문제들은 뭐였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인선하고 바지선한 연결 와이어가 파손이 됐는데 이 원인이 강도가 약한 거였어요. 근데 이 강도가 사용상 많이 했어도 지금 약한 건데 용도가 조금 미흡했었던 이런 상황도 했었거든요. 용도가 좀 부적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원인을 보면 감정 입장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인선과 바지선에 연결하는 인장 강도 늘렸을 때 어떤 강도가 있거든요. 이게 한도가 넘었었다. 또한 어떤 파단할 때 어떤 강도 있거든요. 어떤 피로 강도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났었습니다. 어떤 좀 부실한 장비를 좀 이용한 것도 있었고, 네. 당시 이제 안정 당국의 어떤 경고도 좀 듣지 않았고, 그렇죠.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종합해서 그렇습니다. 겹치다 보니까 발생한 사고.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막 전화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뭐가 되냐면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여행 가려고 다 호텔 숙박 다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딱 아침에 출발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취소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얘기죠. 지금까지 했던 비용들이 전부 매몰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이 그동안 했었던 비용이 매몰된 것이 아까워서 가는 이런 현상을 이제 매몰 비용 효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됐지만 이미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해피에서 연락을 거절했을 수도 있는 상황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또 정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스케줄이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것도 꼭 유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장님과 도시가스와 기름 유출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